저도 가겠습니다. 포졸들이 멈췄습니다. 미쳤느냐? 함경도가 어딘 줄 알고. 유모는 대답 대신 10살 도련님 손을 꼭 잡았고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으며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엊그제까지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감댁 도련님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역적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천리 유백일이다. 여자가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유모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고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유모의 치마를 붙잡았고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억울하게 유배를 떠난 10살 도련님과 그를 따라 나선 한 여인의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북촌에 이 대감댁이 있었고 담장이 높고 기와가 번듯한 대갓집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이조판서를 지낸 명망 높은 양반이었고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 대감에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 집안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밤은 유난히 별이 많았고 산파가 건강한 사내아이라고 외쳤을 때 대감은 마당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이었고 대를 이을 귀한 핏줄이었으며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어요. 이름은 준이라 하겠다. 대감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고 어질 준자의 밝을 명자를 썼으니 어질고 밝은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기 도련님은 삑 울음소리도 우렁찼고 눈망울이 까맣고 총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마님이 산후병을 앓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의를 불러도 차도가 없었고 백약이 무효였으며 결국 아기가 백일을 맞기 전에 마님은 눈을 감았어요. 대감은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렸고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젖먹이 도련님을 누가 키울 것인가? 그때 나선 사람이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은 대감댁에서 10년째 일하던 여종이었고 25살의 과부가 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고 뱃속 아이도 함께 잃었으며 홀로 남은 춘심은 대감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키우겠습니다. 춘심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고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춘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모성이 번뜩였으며 대감은 그것을 알아보았어요. 고맙다, 춘심아. 대감이 처음으로 춘심의 이름을 불렀고 춘심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춘심은 도련님의 유모가 되었고 어미가 되었으며 세상의 전부가 되었어요. 춘심은 밤마다 도련님 곁에서 잠을 잤고 새벽마다 미음을 쏘았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도련님이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렸고 이가 날 때는 손가락을 물려주었으며 첫걸음을 뗄 때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어요. 어멍. 도련님이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춘심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외친 말이었고 춘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이었고 가슴에 평생 새겨질 말이었으며 살아갈 이유가 된 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도련님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5살이 되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이 되자 시를 읊었으며 9살이 되자 대감과 바둑을 두었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고 이 대감댁 도련님은 신동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춘심에게 도련님은 그저 아이였습니다. 아침마다 세수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그녀의 아이였어요. 도련님이 글공부에 지치면 송편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달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면
도련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춘심아, 이 송편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도련님이 좋아하시니 제가 더 좋습니다. 춘심은 도련님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대신 하늘이 이 도련님을 보내준 것 같았고 살아갈 힘이 솟았어요. 도련님도 춘심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대감보다 춘심을 더 찾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춘심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무서운 꿈을 꾸면 춘심 품에 안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춘심에게 자랑했으며 슬픈 일이 있으면 춘심 무릎에서 울었습니다. 춘심아, 나 커서 높은 벼슬 하면 너 편하게 해줄 거야. 10살 도련님이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고 춘심은 웃으며 도련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련님이 건강하게 크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아니야, 꼭 그럴 거야. 약속해. 도련님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춘심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둘만의 약속이었고 춘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풍요로웠습니다.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곳간에 쌀이 가득했으며 대감댁은 평화로웠어요. 대감은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냈고 도련님은 글공부에 매진했으며 춘심은 그 곁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이 춘심을 조용히 불렀고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주머니였지만 대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대감마님? 지금은 묻지 마라.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빛이 어두웠으며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춘심은 영문도 모른 채 주머니를 받아들었고 품속 깊이 넣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다. 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춘심은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고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한밤중에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고 횃불이 마당을 밝혔으며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대감이 끌려 나왔고 죄목은 영모였으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화로웠던 대감댁에 비명이 울려 퍼졌고 춘심은 도련님을 꼭 끌어안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을 뒤집어 엎었고 책장이 쓰러지고 항아리가 깨졌으며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대감은 포박당한 채 끌려나갔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련님이 뛰어나가려 했고 춘심이 있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도련님은 발버둥 쳤지만 춘심은 놓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련님도 끌려갈 것 같았어요. 역적이 상언을 잡아들인다. 포졸 두목이 외쳤고 그 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역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대감은 평생 충신으로 살았으며 임금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대감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고 마지막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춘심은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춘심이 외쳤지만 대감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횃불만 멀어져 갔습니다. 도련님은 춘심 품에서 몸을 떨었고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밤 대감댁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재물은 관에 몰수되었으며 휘황찬란하던 대갓집은 하룻밤새 흉가가 되었어요. 춘심은 도련님을 안은 채 빈마루에 앉아 있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감이 국문장에서 모진 고초를 당했다는 소식이었고, 손톱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그래도 대감은 역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누명이다. 대감의 절규가 대궐까지 울려 퍼졌다고 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었고 대감을 몰아낼 자들이 손을 쓴 것이었으며 진실은 묻혀버렸어요. 보름 후 대감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심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춘심은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충신으로 살았던 분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목이 잘린 것이었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춘심은 소리 없이 울었고 주먹으로 땅을 쳤으며 이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감 사후에 들어온 후처 김씨 부인이 있었고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어요. 부인은 대감의 죽음 소식을 듣자마자 방 안에 틀어박혔고 사흘을 통곡했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발 진지 좀 드세요. 춘심이 밥상을 들고 방문 앞에 섰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스산한 기운이 새어나왔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쳤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춘심이 방문을 열었고 그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인이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굳어 있었으며 발밑에는 유서가 떨어져 있었어요. 대감 따라갑니다. 도련님을 부탁합니다. 단 두 줄이었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부인의 시신을 내렸고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목을 맨 것 같았고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마님, 어찌 이러십니까? 춘심은 부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름 사이에 대감도 부인도 세상을 떠났고 이 넓은 집에 남은 것은 10살 도련님과 춘심뿐이었어요. 도련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처럼 따르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춘심은 입을 열 수가 없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이미 눈치를 챘고 어른들이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춘심은 도련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어요.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리고 마님께서도. 춘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련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으며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련님이 마당에서 미친 듯이 외쳤고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텅 빈 집의 메아리만 울렸으며 도련님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춘심이 달려가 도련님을 안았습니다. 울어요, 도련님. 울어도 됩니다. 그제야 도련님이 울음을 터뜨렸고 춘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대성통곡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고 춘심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떠도 도련님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춘심 품에서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어요. 그런데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치르기 전에 관아에서 사람이 왔고 손에는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 문서를 받아들었고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역적의 자식 이준명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에 처한다. 10살 아이를 1000리박 유배지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경도 경원이면 조선 땅 끝이었고 겨울이면 코가 떨어져 나가는 혹한의 땅이었으며 유배객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어린 도련님을 보내다니 차라리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고작 10살입니다. 춘심이 관리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이 그렇소. 역적의 자식은 유배가 원칙이요.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춘심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10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1000리 유배를 보냅니까?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이제 고향까지 잃어야 합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춘심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으며 그것은 결심이었어요. 이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다. 내가 따라가야 한다. 유배 출발은 닷새 뒤로 정해졌습니다. 춘심은 그 닷새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밤마다 도련님 곁에 앉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아이가 1000리 유배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춘심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도련님은 울다 지쳐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악몽을 꾸면 비명을 질렀고 춘심이 안아주면 그제야 진정했으며 다시 잠들어도 얼굴에서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보름 전까지만 해도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림자처럼 말이 없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춘심은 도련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텅 빈 대감댁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스산했어요. 춘심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주머니가 느껴졌습니다. 대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맡긴 그 주머니였고 춘심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대감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했으니 함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 무언가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대감마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춘심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고 결심이 굳어졌어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포졸들이 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횃불 든 사내들이 마당에 들어섰으며 그중 한 명이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도련님은 춘심 뒤에 숨어 있었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죄인 이준명은 지금부터 함경도 경원으로 압송한다. 포졸이 도련님에게 다가왔고 손에는 포승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춘심이 앞을 가로막았고 두 팔을 벌린 채 포졸을 노려보았어요. 잠깐만요. 비켜라. 왕명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포졸이 눈살을 찌푸렸고 춘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을 보니 종인 것이 분명했고 대체 무슨 청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포졸들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도련님을 따라 유배지까지 가겠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고 포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유배객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포졸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느냐? 함경도가 어딘 줄 알고 있습니다. 1000리 길이다. 산 넘고 강 건너야 한다. 여자가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춘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포졸 두목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손을 내저었어요. 안 된다. 규정에 없는 일이다. 규정에 죄인 혼자 가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춘심이 한 발 다가섰고 포졸 두목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포졸 두목은 수십 년간 별의별 죄인을 다 봤지만 이렇게 눈빛이 독한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이 아이는 겨우 10살입니다. 춘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 다 잃고 천리 길을 혼자 가라는 겁니까? 추운 겨울 함경도 땅에서 혼자 살라는 겁니까? 그건 유배가 아니라 사형입니다. 포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역적의 자식이라 해도 10살 아이를 혼자 보내는 건 너무했어요. 날이 저 여자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젊은 포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두목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포졸들도 동조하는 눈치였고 두목은 난처해졌어요.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춘심이 다시 말했습니다. 죄인을 돌볼 사람이 따라가는 것은 금지된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유모이고 지난 10년간 이 아이를 키웠으며 어미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막으실 겁니까? 그럼 저를 밟고 가셔야 할 겁니다. 춘심이 도련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포졸들이 당황했고 두목도 발을 동동 굴렀으며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발 이 아이를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춘심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도련님이 춘심 등에 매달렸고 작은 손으로 춘심의 옷을 꼭 쥐었어요. 춘심아. 도련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고 새벽바람만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포졸 두목이 긴 한숨을 내쉬었고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발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천리 길이다. 가마도 말도 없다. 내 발로 걸어야 한다. 중간에 쓰러지면 버려두고 간다. 그래도 가겠느냐?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가겠습니다.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포졸 두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여자로군. 좋다. 따라오너라. 대신 불평하면 그때는 버려두고 간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심이 연신절을 했고 도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도 춘심 목을 꼭 껴안았고 둘 다 울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포졸이 도련님에게 죄인 옷을 입혔습니다. 하얀 삼배옷이었고 죄인임을 표시하는 것이었으며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소매가 손목을 덮었고 바지가 땅에 끌렸으며 춘심이 황급히 소매와 바짓단을 걷어주었어요. 신발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맨발로 가는 것이 관례였고 도련님의 하얀 발이 차가운 땅을 밟았습니다. 춘심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대신 자기 신발을 벗어 도련님 앞에 놓았어요. 이건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신으세요. 안 돼요. 춘심아도 발 아프잖아. 저는 어른입니다. 도련님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춘심이 도련님 발에 신을 신겨주었고 도련님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춘심이 막무가내였습니다. 포졸들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출발한다. 포졸 두목이 외쳤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포졸 둘이 서고 도련님이 그 뒤를 따랐으며 춘심이 도련님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도련님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살았던 집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이었으며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자, 도련님. 춘심이 도련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앞을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한양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으며 간간이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춘심은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아는 사람 눈에 띄기 전에 한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련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보며 걸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춘심은 그런 도련님이 더 안쓰러웠고 차라리 울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서자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고 그 길 끝에 함경도가 있었으며 천리라는 거리가 실감났어요. 춘심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도련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옆에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련님이 고개를 들어 춘심을 바라보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고 춘심은 그 모습이 대감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춘심아, 고마워. 고맙긴요. 저는 도련님 유모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춘심이 웃어 보였고 도련님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리유백일 첫 발을 내디뎠고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백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비가 쏟아졌고 진흙탕이 된 길을 걸어야 했으며 춘심의 맨발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도련님이 신은 신발도 이틀 만에 찢어졌고 결국 둘 다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춘심아, 발 안 아파. 괜찮습니다, 도련님. 저보다 도련님 걱정이에요. 춘심은 웃어 보였지만 발바닥에서는 계속 피가 났고 걸을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고 도련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강원도로 접어드는 고갯길이었고 가파른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으며 바위에 발이 긁히고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졌어요.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서 걸었고 뒤처지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걸어. 해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도련님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10살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혹독한 길이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숨이 턱까지 찼어요. 그래도 도련님은 울지 않았고 춘심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일행이 산속 움막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춘심은 도련님을 품에 안은 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도련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춘심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날이 도련님이 아픕니다. 춘심이 포졸들에게 달려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 두목이 귀찮다는 듯 일어나 도련님을 훑어보았어요. 열병이로군.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제발요. 산속에 무슨 의원이 있느냐. 어차피 죄인 목숨이다. 알아서 해라. 포졸 두목이 다시 누웠고 춘심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련님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춘심은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천 조각 하나 없었으며 가진 거라곤 맨손뿐이었어요. 춘심은 미친 듯이 움막 밖으로 뛰쳐나갔고
어둠 속에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달빛에 의지의 풀을 뜯었고 어릴 적 어머니가 알려준 것들이 떠올랐어요. 쑥이 열을 내린다고 했고 칡뿌리가 기운을 돋운다고 했으며 춘심은 손톱이 빠지도록 그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여도 소용없었고 도련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도련님이 피를 토했고 춘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도련님. 춘심은 도련님을 끌어안고 울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이대로 가면 도련님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마을에 떠돌던 이야기였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어미 이야기였어요. 그 어미는 자기 피를 아이에게 먹였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심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빨로 손목을 물어뜯었고 피가 흘러나왔으며 그 피를 도련님 입에 흘려 넣었어요. 도련님의 입술이 움직였고 피를 삼켰으며 춘심은 계속해서 피를 짜냈습니다. 살아야 해요, 도련님. 제발 살아야 해요.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피와 눈물이 뒤섞였어요. 도련님의 볼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련님이 눈을 떴습니다. 춘심아. 춘심은 울음을 터뜨렸고 도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기력이 없었지만 열이 내렸고 고비를 넘긴 것이었어요. 포졸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군. 춘심은 대답하지 않았고 손목의 상처를 옷자락으로 감쌌어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었고 도련님이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행렬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걷기 힘들었고 춘심이 등에 업었어요. 등에 업힌 도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심아, 손목 다친 거 알아? 춘심이 멈칫했습니다. 어젯밤에 봤어. 피 흘리는 거.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춘심 등을 적셨어요. 나 때문에. 미안해. 춘심은 고개를 저었고 도련님을 더 꼭 업었습니다. 미안하긴요. 도련님이 살았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함경도까지는 아직 수백 리가 남아 있었어요. 두 달을 걸어 마침내 함경도 경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1000리를 걸어온 것이었고 춘심의 발은 굳은 살이 박혔으며 도련님은 어느새 반뼘이나 자라 있었어요. 경원은 조선 땅 끝이었고 북쪽 오랑캐 땅과 맞닿은 국경지대였으며 바람이 칼처럼 매서웠습니다. 유배지는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으며 문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춘심은 그래도 감사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살 곳이다. 허락 없이 마을 밖으로 나가면 목을 친다. 관리가 쌀쌀하게 말했고 문서에 도장을 찍은 뒤 돌아갔습니다. 포졸들도 떠났고 두 달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니 오히려 허전했어요. 춘심은 빈 방을 둘러보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시간이 없었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도련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청소할게요. 춘심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벽을 닦았으며 문틈은 진흙으로 메웠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이웃집에서 짚을 얻어다 이불을 만들었고 들에 나가 나무를 캐왔으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초가집이 제법 사람 사는 곳처럼 되었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돌았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으며 마당에는 빨래가 펄럭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고
역적의 자식이 사는 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개의치 않았고 오직 도련님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유배지 관리였습니다. 경원관아의 이방이었고 이름은 박이방이었으며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였어요. 박이방은 유배객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특히 역적의 자식에게는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이놈, 감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느냐. 박이방이 도련님 뺨을 때렸고 도련님이 땅에 쓰러졌으며 춘심이 달려가 막아섰어요. 날이 제발 아이입니다. 고작 10살입니다. 10살이면 뭐 하느냐. 역적 자식은 개만도 못하다. 박이방이 춘심까지 걷어찼고 춘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들면 도련님에게 화가 미칠 것이었고 참는 수밖에 없었으며 분한 마음을 삼켜야 했어요.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이방은 틈만 나면 찾아와 괴롭혔고 곡식을 빼앗아 갔으며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춘심은 모든 것을 감내했고 도련님 대신 맞아주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춘심아,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도련님,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춘심이 도련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고향을 잃은 아이였고 이제 겨우 11살이 된 아이였어요. 도련님이 크실 때까지요. 춘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대감마님의 아들입니다. 총명하고 어질고 큰 그릇입니다. 지금은 숨죽여 살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춘심은 도련님에게 몰래 글을 가르쳤습니다. 춘심은 종이었지만 글을 알았고 대감댁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었어요.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으며 몇 달 만에 경서를 줄줄 외웠습니다.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글을 읽었고 춘심은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크면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것이었고 다시 일어설 것이었으며 춘심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박이방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도련님이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 박이방이 책을 빼앗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배된 죄인이 글 공부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관아에 보고하면 큰 벌을 받을 일이었어요. 날이 제발. 춘심이 무릎을 꿇었고 박이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이방의 눈이 번뜩였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뭐든지. 춘심은 박이방의 심부름꾼이 되었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관아 마당을 쓸었고 빨래를 해주었으며 밥상까지 차려야 했고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으며 춘심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13살이 되었고 키가 훌쩍 커서 춘심 어깨를 넘겼으며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서를 모두 뗐고 시도 지을 줄 알았으며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춘심아, 나 이제 과거 볼 수 있을 것 같아. 도련님이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고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도련님. 유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풀릴 거잖아. 춘심은 대답 대신 도련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이 이제는 자기 손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구나 싶었고 그 세월 동안 도련님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내 셋이 마을에 나타났고 행색이 심상치 않았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장사치 같기도 하고 포졸 같기도 하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춘심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도련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었으며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춘심은 잠이 오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으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한 명이 아니었으며 여러 명이 집을 포위하는 것 같았어요. 춘심은 벌떡 일어났고 도련님을 흔들어 깨웠으며 입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도련님. 소리 내지 마세요. 도련님의 눈이 커졌고 상황을 알아챘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심은 방 안을 둘러보았고 숨을 곳을 찾았으며 아궁이 옆 장작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숨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세요. 춘심아, 너는?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요. 춘심이 도련님을 장작더미 뒤에 숨겼고 그 위에 짚을 덮었으며 바로 그 순간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들어왔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으며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자객이었고 누군가 보낸 것이 분명했으며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여자, 비켜라. 우리가 찾는 건 역적의 자식이다. 춘심은 비키지 않았고 두 팔을 벌린 채 장작더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도련님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이군. 자객 두목이 비웃었고 칼끝으로 춘심의 턱을 들어 올렸으며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놈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춘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자객 두목이 혀를 찾고 칼을 치켜들었으며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죽여라. 칼이 번쩍였습니다. 춘심은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 나섰으며 칼날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튀었고 춘심이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으며 두 팔을 벌린 채 버텼어요. 도련님, 못 줍니다. 자객 두목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고 이번에는 목을 노렸으며 춘심의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고 횃불이 마당을 밝혔으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자객이다. 자객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고 농기구를 들고 있었으며 박이방도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했고 서로 눈짓을 교환했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춘심은 그제야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쓰러졌으며 피가 방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춘심아. 도련님이 장작더미에서 뛰쳐나왔고 춘심을 끌어안았으며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안 돼, 춘심아. 눈 떠. 춘심의 눈이 흐릿하게 떠졌고 도련님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춘심은 의식을 잃었고 도련님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포졸들이 주변을 살폈으며 누군가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어요. 박이방조차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객을 보낸 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련님은 춘심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고 입술을 깨물며 되뇌었어요.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춘심은 주둠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마을 의원이 밤새 치료한 덕분이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깊었지만
다행히 급소를 피했고 보름을 앓은 끝에 겨우 눈을 떴어요. 도련님은 그 보름 동안 춘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으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춘심아, 정신이 들어? 춘심이 눈을 떴을 때 도련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고 수척해진 볼과 충혈된 눈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춘심은 힘겹게 손을 들어 도련님 뺨을 어루만졌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밥은 드셨어요?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 춘심이 다쳤는데.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부러졌으며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이 되었어요. 춘심은 억지로 웃어 보였고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객 사건 이후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배객을 죽이러 자객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대체 누가 보냈느냐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박 이방이 관아에 보고했고 경원 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섰으며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마을에 낯선 행렬이 나타났고 깃발이 펄럭였으며 말을 탄 관리가 앞장서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박 이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렸고 마패를 높이 들었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경원 부사 이하 모든 관리는 즉시 이리로 나오라. 관리들이 벌벌 떨며 나왔고 암행어사 앞에 줄지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들을 훑어본 뒤 고개를 돌렸고 시선이 도련님에게 멈추었어요. 내가 이준명이냐? 도련님이 고개를 들었고 암행어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암행어사의 눈빛이 묘했고 차가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너를 죽이려 한 자객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 아는 것이 있느냐? 도련님은 잠시 망설였고 춘심을 돌아보았으며 춘심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고 입을 열었어요. 자객을 보낸 자가 누구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증거가 없습니다. 짐작이라면?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인 자입니다. 한양의 권 대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박 이방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권 대감은 지금 조정에서 가장 힘센 자였고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했어요. 암행어사가 눈을 가늘게 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했느냐? 바로 그때 춘심이 나섰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해진 작은 주머니였으며 10여 년 동안 품에 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어사나리,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암행어사가 주머니를 받아들었고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암행어사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대체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암행어사가 종이를 찬찬히 읽었고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것은 권 대감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대감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자백서다. 마을이 술렁였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권 대감이 진짜 역적이었고 이 대감은 누명을 쓴 것이었어요.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사실이었군요. 암행어사가 도련님 앞에 다가왔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고 도련님은 문득 아버지 손길이 떠올랐어요. 나는 내 외삼촌이 보낸 사람이다.
도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삼촌이요. 내 어머니의 남동생이다. 그분이 10년 동안 증거를 모았고 마침내 나를 보내셨다. 춘심도 놀랐고 마님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숨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이었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었고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이준명의 누명은 벗겨졌다. 유배를 풀고 한양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고 박이방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도련님은 춘심을 돌아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으며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춘심아, 우리 해냈어. 아버지 누명 벗겼어.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고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의 서름이었고 천리 유백일의 고통이었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세월이었어요. 암행어사가 조용히 다가왔고 춘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이 아이를 지켜온 유모라고 들었소. 그대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춘심은 황망해하며 손을 내저었고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권대감은 내가 처리하겠소. 암행어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그 눈빛에서 권대감의 운명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고 박이방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도련님은 춘심을 돌아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으며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춘심아, 우리 해냈어. 아버지 누명 벗겼어.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고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의 서름이었고 천리 유백일의 고통이었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세월이었어요. 암행어사가 조용히 다가왔고 춘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이 아이를 지켜온 유모라고 들었소. 그대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춘심은 황망해하며 손을 내저었고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권대감은 내가 처리하겠소. 암행어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그 눈빛에서 권대감의 운명이 보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인 호송이 아니라 당당한 귀환이었고 암행어사가 직접 호위했으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도련님은 더 이상 죄인 옷을 입지 않았고 깨끗한 도포를 입었으며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춘심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고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한양에 도착하니 권대감은 이미 잡혀간 뒤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먼저 보낸 파발이 도착했고 증거가 공개되었으며 권대감은 영모죄로 체포되었어요. 국문장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이 대감을 모함한 것도 인정했으며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늘이 마침내 진실을 밝힌 것이었고 억울하게 죽은 대감의 한이 풀린 것이었어요. 임금이 직접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짐이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내렸으니 이는 짐의 잘못이다. 임금이 고개를 숙였고 도련님은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역적의 누명이 벗겨졌으며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어요. 내 아비의 관직을 복원하고 재산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과거 응시를 허락하노라. 도련님이 엎드려 절했고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16세 한양으로 돌아왔고 19의 과거에 급제했으며 장원이었어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삼일휴가를 할 때 한양 거리가 떠나갈 듯 환호했습니다.
이 대감댁 도련님이 장원급제하셨다. 역적 누명 벗고 장원급제라니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꽃을 던졌으며 도련님은 말 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도련님 눈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춘심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지켜보았고 도련님은 군중을 해치고 춘심에게 다가갔어요. 춘심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고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춘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고 수군거림이 퍼졌으며 모두가 눈을 의심했어요. 장원급제한 양반 도령이 여종 앞에 무릎을 꿇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일어나세요. 채통이, 어머니. 춘심의 말이 멈췄고 눈이 커졌으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리 유배기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저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당신 피를 먹여 저를 살리셨습니다. 칼을 맞으면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어요.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도련님이 땅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절했습니다. 춘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련님,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머니. 춘심은 고개를 저었고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도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춘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새 비녀였습니다. 옥으로 만든 귀한 비녀였고 양반 부인이나 꽂는 것이었으며 춘심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사셔야 합니다. 도련님이 직접 춘심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고 춘심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효자로다, 참으로 효자로다. 저런 정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이 감탄했고 눈물을 훔쳤으며 그 광경은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그 후로 도련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5에 당상관이 되었고 30에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40에는 아버지처럼 이조판서에 올랐어요.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춘심은 대감댁 안채에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된 도련님이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처럼 공경했으며 손자들은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춘심은 행복했고 이것이 꿈인가 싶었으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춘심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저도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해 가을 춘심은 편안히 눈을 감았고 도련님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친어머니 상과 똑같이 치렀고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춘심,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아들을 키우다.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다. 진심은 하늘도 알아본다. 그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희월 야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